그럼 계속해서 21번을 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 신고가 출제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구별을 먼저 하시고 자체 완성적 신고는 뭐죠? 그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다가 도달시키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축물의 뭐 가벼운 어떤 경미한 사안의 건축물의 신고 같은 게 여기에 해당돼요. 체육시설업을 신고한다. 당구장 같은 경우. 근데 행위요건적 신고라는 것은 도달시키는 것 플러스 행정청이 이를 검토해서 수리행위까지 해야 됩니다.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공무원들에게요, 신고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신고 필증이라는 걸 주거든요. 신고 필증. 네, 자체 완성 신고인 경우에는 어떤 그냥 확인 행위에 불과해. 법적 의미가 없어. 그런데 행위요건적 신고는 신고를 수리했다. 그래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라는 효력을 갖습니다. 수리의 거부가 문제인데 신고를 했더니 공무원들이 수리를 안 하려고 해. 근데 자체 완성적 신고의 수리의 거부는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달주의에 의해서 도달하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니까 거부는 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즉 거부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가 없어. 그런데 행위요건적 신고는 수리라는 것이 효과 발생의 요건이 되므로 수리를 거부당했다는 것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상대방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시면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네. 어떤 분이 아마 이 강좌 들으신 분 중에 한 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 홈페이지에다가 이 질문 지난번에 하셨던데 공권과 반사적 이익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네. 실제로 제 이론 교과서에 보면 구별에 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자세히 해놓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여러분 어려우신가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것이 순수히 공익적 측면에서 부여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내가 만약에 그 이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법적인 권리 투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냥 국가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운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국가는. 그러면 주면 고맙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반사적으로. 근데 반대로 어떤 경우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법적 이익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률로서 하는 거죠. 법률에다가 딱 담아두는데 그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규정한 거예요. 공익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법률의 입법 취지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이 만약에 권리를 박탈당하면 당연히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괄호 2번에 양자의 구별 기준이 뭐라고요? 구별 기준이 아니라 3번에 양자 구별 실이.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논하느냐? 그지? 행정쟁소로 다툴 수 없느냐 그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더 나아가서 판례까지 막 물어봅니다. 우리 판례가 많은데 다음 중 대법원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에 반사적 이익에 그친 것으로 본 걸 찾아봐라. 그 다음에 공권으로 봐가지고 법률적 이익. 여러분 공권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원고적격을 갖게 됩니다. 원고적격이라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이 법률상 이익이 바로 개인의 사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반사적 이익에 그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뭐 한의사 사건, 그다음에 양곡가공업, 유기장, 뭐 목욕탕, 숙박업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 않고 자동차 운수 사업, 뭐 LPG, 뭐 주유소 사건, 이제 연탄 공장 사건 이런 것들은 공권을 인정한 바가 있어요. 자, 23번 보시면 오늘날에는 원고적격이 확대되어 갑니다. 원고적격이라면 소송으로서 권리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을 말하죠. 옛날에는 좀 억울한 감이 있어도 억울하더라도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원고적격을 확대해 나간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괄호 2번에 판례 학술의 태도가 뭐라고? 옛날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봤던 것이 오늘날에는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쭉쭉 보시면 돼요. 이 괄호 2번에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것도 재량행위죠. 재량행위. 국가가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자 없이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과거에는 재량 영역이니까 국가에게 광범위한 자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어떤 액션을 취하든 간에 국민은 이걸 가지고 막 권리적으로 다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최소한 다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네들이 국가가 재량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상태로 좀 해달라.
그래서 공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요구했는데 뭐 응답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는 거지. 판사한테 판단해달라 이거. 분명히 이 서울시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 같은데 판단해달라. 오늘날에는 이러한 소송이 가능하죠. 그 이유가 바로 무과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괄호 4번의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개념. 비록 국가의 재량 영역일지라도 혹시 이것이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와 관련된다. 만일 잘못하면 이걸 방치하게 되면 국민의 재산, 신체 등에 큰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국민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다가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재량권이 0으로 움츠려들었기 때문에 수주되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는 0이라는 얘기는 이건 마치 기속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막 쏟아져 나올 때 단속을 안 해?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속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지금 여기는 설명을 제가 그죠?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맨 마지막 줄. 그래서 이 행정 개입 청구권을 전환된다까지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논리의 순서가 자, 재량행위부터 출발하죠. 재량행위였는데 재량권 0으로 수축돼. 그럼 국민은 행정 개입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논리예요. 24번 보겠습니다. 공법상 특별 권력 관계. 반대말이 일반 권력 관계죠. 가령 국민 일반과 국가가요 통치권에 기해 가지고 국민 일반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 이거는 일반 권력 관계입니다. 가령 세금을 부과한다 이거야. 징병 조치를 한다. 허가를 내준다 이런 것들. 근데 특별 권력 관계는 행정 주체, 행정기관 내부에서 즉 가령 공무원에게 어떤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과 행정주체의 관계 이런 건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연역 읽어보시면 되고. 안 좋게 출발했다고 나오죠. 독일의 이펀 군주가 자기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자들을 동원해서 만든 이론의 도구. 이게 특별 권력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칸에 보면 과거에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특별 권력 관계 내부에서는 그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법률에 근거 없이 할 수 있다고 봤고, 그리고 법적 심사, 그러니까 사법 심사가 제한된다고 봤죠. 공무원들이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왕을 상대로 막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시기에 울레라는 학자는 좀 독특한 견해를 제기했죠. 울레는 제한적으로는 긍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계만큼은 된다. 경영 관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기본 관계 측면은 다툴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공무원 임명하거나 공무원 관계 배제하는 것들. 울레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유형 보면 근무 관계, 영점을 이용 관계, 특별 권력 관계, 공격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성립 사유 보세요. 성립 사유. 네, 직접적인 법률의 근거에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동의하는 건 다시 또 임의적 동의가 있고 강제적 동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경우. 소멸 사유 있고 넘어가면 자 결론. 그래서 기본권 사법심사의 관계는 전통적인 견해하고 좀 비교해 보면 오늘날에는 특별 권력 관계 내부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면 상대방은 쟁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갑니다. 25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행정 입법 문제네요. 행정 입법. 행정부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게 행정 입법인데 행정 입법은 오늘날에 확대되어 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행정입법을 크게 나누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입니다. 차이점은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대외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어떤 기준으로서만 작용하는 게 행정규칙이야. 따라서 근거는 법규명령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합니다. 그런데 위임명령은 개별적으로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임명령인데 집행명령은 이미 헌법 75조나 95조를 보면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은 직권으로 이러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놨어. 특히 이게 직권명령 또는 집행명령이에요. 근데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그냥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되니까 그냥 행정기관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공표 측면에서도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되니까 권리 부과와 뭐 의무 부과와 권리 제한과 관련되니까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야 되죠. 공표가 요건인데 행정규칙은 국민에게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니니까 공표는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쪽은 어디? 법규명령입니다. 26번 보면 법률에 종속되는 명령, 법률 종속명령. 반대말이 뭐예요? 법률 대위 명령. 법률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명령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긴급명령. 우리가 아까 첫째 시간에 금융실명제 사건 했죠. 금융실명제 보면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이었어. 그게 바로 긴급명령이고 이것은 대통령이 행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는 법률보다는 하위에 있는 거야. 종속. 이건 크게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눠진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수가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되는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법률이나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위임명령이에요. 그런데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을 집행하는 절차나 규칙, 세칙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는 않죠. 이런 차이점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27번에 이제 위임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임명령의 한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위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이 말은 구체적 위임이라는 뜻은 우리가 법률을 읽었을 때 과연 하위 법령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인가를 국민이 대강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너무 추상적으로 하게 되면 도대체 하위 법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어떤 행정작용 영역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그 구체성의 정도는 달라지니까 급부 행정보다는 부담적인 영역에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고 그래서 지극히 뭐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한다. 그건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조례 같은 경우는 판례가 있어요. 조례는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는 유일한 거죠. 포괄적으로 위임입니다. 조례. 왜냐하면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대통령이나 국회가 장관이 만드는 거하고는 다르게 봐요. 조례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15페이지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은 위임이 금지되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보면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바로 이걸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도 반드시 법률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대강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다가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됩니다. 이때도. 자, 괄호 3번에 처벌 규정의 위임 나옵니다. 처벌. 우리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이 형벌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꼭 법률로 할 필요는 없고 법률에서 몇 가지만 잘 준수를 하면 하위 법령에다 넘겨도 된다고 해요. 무엇을 법률에다가 담아야 되냐까지로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속요건의 대강은 정해야 돼요. 구속요건은 금지되는 행위죠.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하면 처벌한다. 국가가. 뭐 이런 내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형의 종류,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한, 뭐 징역형, 징역 10년이냐 5년이냐 이런 거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폭, 그렇죠? 징역 뭐 1년에서 5년 사이 이런 식으로 상한과 폭까지 여기까지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범위 안에서 하위 법령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괄호 4번에 재위임이라고 돼 있어요. 재위임. 한 번 위임받은 것을 하급기관에다가 다시 위임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그대로 재위임하면 안 되죠. 다만 상위 법령이 대강을 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28번 봅니다. 법규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만들면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통제해야 돼요.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자, 첫 번째로 의회가 통제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직접 통제 방법과 간접 통제 방법이 있어. 네, 국회에서 뭐 동의권이나 승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직접 통제 방법은 없습니다. 정면에 직접 통제 방법은 없고 뭐 비슷하지만 의회에다 제출하는 건 있지만 이거는 동의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그다음에 간접 통제 방법이 있어. 네, 법규 명령 자체가 아니라 가령 예산안심이나 국정감사조사, 뭐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 명령을 잘못 만든 어떤 장관에 대해서 신랄하게 추궁을 함으로써 이걸 통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적 통제, 행정기관 내부에서 계층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통제합니다. 국무회의와 법제처가 심사하죠. 특히 여기는 안 썼는데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까지 됩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적 정들에서 행정예고제도가 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고치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죠. 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 요청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법원의 통제 파트인데 법원의 통제 파트. 우리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규명령 자체를 통제하는 방법은 없어. 법원에서.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의회나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는 그저 법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재판을 하는 곳이잖아. 그럼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에 적용되는 어떤 법규명령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냥 사후적으로 통제할 뿐입니다. 이런 걸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2번처럼 예외적으로 그 법규명령 자체가 마치 행정행위 비슷해서 어떤 특정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직접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영향을 미치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보아서요, 행정법원에다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 통제 방식. 근데 이건 예외예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통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원의 형식으로 법규명령을 통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돼요. 결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법원 쪽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요, 국민의 기본권을 심사하는 곳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헌법 소원의 형식으로 이 법규명령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청구가 가능해요. 민중통제, 국민들이 행정입법여부나 공청회를 통해서 합니다.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통제가 행정입법 부작위. 일단 행정입법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예요. 아까 봤듯이 우리는 구체적 규범 통제니까 행정입법을 행정부가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서 행정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헌법 소원의 형태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돼요. 정리하면 행정입법 부작위는요, 헌법 소원의 대상은 돼요. 그렇지만 법원의 심사 대상은 안 된다. 16페이지로 갑니다. 16페이지 29번에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사실 이 파트는 이론적인 파트만 알아서는 안 되고 또 많은 판례들까지 알아야 돼요. 행정행위냐 아니냐, 처분이냐. 아무튼 행정행위가 되려면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다. 예를 들면 신체 등위 판정 사건. 이거는 행정청이 아닌 군의관이 하는 행위로서 신체 등위 판정 자체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죠. 그러니까 병무청장의 행위 같은 것이 행정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공법적인 행위이지 사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당연히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 사실을 규율해야 돼요. 추상적 사실이나 입법 활동을 규율하는 것은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 당신은 세금을 내시오. 당신의 허가 신청은 거부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이 행정행위다. 그 다음에 4번에 법적인 행위에 되는 것이고, 이거는 외부적인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그치는 건 안 되는 거야. 외부적으로 국민의 어떤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들이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직접적으로 법적인 효과가 발생이지 그냥 사실적 효과에 불과한 것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예, 법적인 효과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권리나 의무야. 법적인 효과가 발생. 그 다음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단독적인 행위다. 그래서 권력적 단독행위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 같은 것은 행정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쌍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 부정사례 판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네요. 오늘날의 복회적 행정행위가 중요해져서 행정심판법이나 절차법, 소송법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본다고요.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자, 요건 사전 통지예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사전 통지 제도인데 이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법상. 그러나 이해관계자인 제3자에게 통지를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등 내가 심판 청구하고 싶은데 절차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제3자가 요구하면 알려줘야 됩니다. 네, 동그라미 3번. 제3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적격과 원고 적격이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심판 참가 제도나 소송 참가 제도가 인정됩니다. 제3자도. 그러니까 이미 열려있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이해관계자가 싹 들어가서 같이 싸울 수 있어. 이 제도가 허용되고 있고요. 동그라미 5번은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은 당연히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죠. 이걸 형성력이라고 하는데. 6번을 보시면 집행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집행부정지 원칙이에요.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하면 집행은 효력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손해 발생이 회복하기 어렵다.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제3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31번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배웠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차이점 아셨고 우리 판례가 어느 쪽으로 받느냐 이것도 판례 사안이니까 일일이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18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32번. 자, 행정행위를 크게 나누면 이거는 독일에서요. 한 100년, 20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구별해 왔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일단 법률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행위를 크게 두 가지 나누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누죠. 앞에 준자를 붙여가지고. 그런데 다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이렇게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눕니다. 이 표처럼.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다가 또는 그 일부를 해지하는 행위들이 명령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명, 면제, 허가가 있죠. 근데 형성적 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 능력이나 권리나 법률 관계, 능력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형성적 행위. 개념을 이렇게 나누시고 형성적 행위는 여기에는 뭐 특허, 인가, 대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씩 보는데 33번으로 가요. 하명부터. 이건 명령적 행위 하나다. 하명, 명령을 내린다. 그럼으로써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라고 하면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수인 의무, 급부 의무가 여기 있고 성질. 국민에게 의무 부과하는 거니까 침익적 행위죠. 당연히 여기는 법률적 근거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하명의 대상. 이건 사실행위건 법률행위건 다 대상이 되고요. 상대방도 뭐 특정인이건 불특정 다수인이건 다 대상이 됩니다. 4번에 하명 위반의 효과. 국가가 명령과 지시를 했는데 위반을 하게 되면 여기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하명 위반이죠. 다만 하명을 위반한 행위의 민법적 효력, 즉 사법적 효력은 무효는 아니다. 여기까지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허가. 이번에는 허가. 국가가 특히 의무를 부과하는 것 중에 특히 부작위 의무를 부과했을 때 부작위.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마시오.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마시오라고 부과했다가 당신만은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허가예요. 그렇죠? 부작위 의무에 대한 해제가 허가다. 여기서는 특히 유사 개념이 있는데 예외적 승인과 구별해야 돼요. 예외적 허가 또는 예외적 승인. 예외적 승인도 넓은 의미의 허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해 준다 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들, 아주 위험한 행위들이 있어.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들은 일단 국가가 금지를 시키는 거야. 근데 특별히 풀어주는 건 특히 예외적 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외적 승인의 사례를 보세요. 위생정화구역에 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유흥 음식점 같은 거 하면 안 돼. 다만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 내줄 수는 있습니다. 아편 사용 같은 거.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뭐라고요? 그 지정이라고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이렇게 좀 고치세요.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뭐야? 예외적 승인이다. 이거지.
자, 여기 쟁점이 많죠? 주요사항. 전통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라고 봤는데 오늘날에는 자, 그죠? 재량행위도 있다라고 보고 재량행위도 실제로 있어요. 뭐 산림훼손 허가 같은 거, 산림훼손 허가 같은 거는 공익적 측면에서 허가 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명령적 행위로 봤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허가를 받게 되면 일정한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느냐 해가지고 형성적 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어. 자, 동그라미 2번에 허가는 신청에 의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그러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도로통행 해제, 금지, 도로통행 금지 해제 이런 거.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자, 허가 신청할 당시와 막상 허가를 할 당시에 법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법률이 개정돼. 그러면 행정청은 바로 허가를 할 당시, 허가 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하죠. 그거 잘 아시고 어느 시점이냐? 허가 당시입니다. 다만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허가 처리를 자꾸 늦춘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 동그라미 4번. 자, 허가 요건이라는 건 법률로 정해져 있어. 행정청은 그러한 법률적 요건에만 맞추면 허가를 내줘야지 다른 것들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그 원칙에. 동그라미 5번. 허가의 효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미치지만 가령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운전면허 받았어도 제주도에서도 운전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고. 동그라미 6번. 국민의 행위를 여러 가지 법률이 구속을 하고 있을 때 한 법률에서 A라는 법률에서 허가받았다 해가지고 가능한 건 아니죠. 다른 법률, 타 법령의 제한까지도 풀려져야 됩니다. 동그라미 7번. 요거 아까 제가 앞에 대해서 하명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죠.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무허가 행위는 일단 제재를 받지만은 그 민사법적 효력은 유효합니다. 자, 35번으로 갑니다. 특허는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권리를 설정한 행위, 이런 것들이 특허입니다. 그래서 특히 표로 정리했으니까요. 허가와 특허의 차이점. 전통적으로 허가는 명령적 행위지만 특허는 형성적 행위다. 특히 특허는 어느 분야에? 바로 생활 필수적인 영무나 재화. 특허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한데 허가는 신청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대상은 특허는 반드시 특정인에게 하는 거야. 근데 허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내려줄 수 있고. 효과 넘어가고 이익의 성격. 이것도 오늘날에 특별히 완전히 구별되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허가를 받으면서 얻게 되는 이익을 그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반사적 이익이 점차로 공권화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끝으로 국가가 감독 권한을 더 많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특허 쪽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활 필수적인 영문화 서비스와 관련이 되니까 그렇지. 36번의 인가입니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가 인가다. 사업 양도를 하더라도 인가가 있어야만 사업이 실제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도 쟁점이 맞죠. 동그라미 1번. 인가받지 않은 행위는 무효다. 무효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동그라미 인가의 대상 그러면 당연히 법률 행위라고 얘기죠. 허가하고 다르죠? 그래서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안 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인가가 해당이 돼요. 따라서 법률 행위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이나 합동행위, 공법 합동행위나 계약 다 돼요. 단독적인 행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인가는 신청이 꼭 필요한 것이고 동그라미 4번 수정이 인가 할 수 있느냐 수정인가 못한다. 인가라는 것은 감독기관이 예스냐 노냐 승인을 해줄 거냐 거부할 것이면 결정하는 것이 내용을 수정해서 할 수는 없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기본적 행위가 일단 존재해야 되는데 기본적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리 인가를 하더라도 인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6번 자, 기본적 행위가 있고 여기에다가 인가를 내주는 거잖아. 그럼 기본적 행위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 기본적 행위를 다투어야 돼요. 인가를 다투면 아니죠. 동그라미 7번. 자, 요게 아까 하명 위반 행위와 허가 위반 행위와 다른 점인데 사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인가 행위는 인가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인가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37번 봅니다. 준자가 붙이면 네 가지가 있더라.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특히 확인과 공증을 잘 구별해야 돼요.
확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국가가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다. 판단해 주는 거다. 대표적으로 발명의 특허, 뭐 행정심판 재결, 당선인 결정, 교과서 검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증은 이번에는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뭔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증거를 주는 거야. 증명해 주는 것이 공증이죠. 어떤 부동산이 소유자가 박정섭이다라는 사실이 있어. 확정돼 있으면 이게 실제로 박정섭이라는 것을 등기부에다가 공적으로 증명을 해준다. 등기부, 각종 등기 등록부. 그다음에 당선증 주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통지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게 통지죠. 통지의 종류도 잘 알아두세요. 이런 게 통지입니다. 귀하의 고시, 계고, 독촉 이런 것들. 수리는 유효한 법률적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수리죠. 38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하는 거예요. 행정의 어떤 융통성,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죠. 부관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부관의 종류가 중요한데 종류, 조건. 그러면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 조건은 특히 다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나눠지고 정지 조건은 그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다. 근데 이제 해제 조건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거꾸로. 기한이라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에요. 기한. 부담은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시키는 거죠. 의무를 부담시켜 자기 부자기 수임급부. 철회권 유보라고 했어요. 행정행위를 할 당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쭉 미리 밝혀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면 우리가 허가를 처리하겠다.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는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효력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관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하는 거죠. 행정청이 아니 입법부가 만든 법률의 효과를 배제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자, 부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만약에 사업의 성질상 굉장히 짧은 기한을 붙여서 그럼 우리는 기한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조건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다. 부담 불이행의 효과, 행정 강제 대상이 되죠. 부담이라는 건 의무라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강제력 발동하고 행정행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후행행위 발령 거부할 수 있죠. 그 동그라미 3번. 철회권 유보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 유보된 사항을 저질렀다 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동그라미 4번. 재량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죠. 우리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속행위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그렇지만요, 학자들은 기속행위에도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는 가능해요. 동그라미 5번. 사후 변경, 부담의 사후 변경 또는 부관의 사후 변경, 부담의 사후 추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원래 부관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나중에 별도로 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법, 유, 동사. 법률의 규정, 유보, 상대방 동의, 사정 변경. 자, 동그라미 6번은 만약에 부관이 무효이면 그 원래 행정행위는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판례 입장은 이른바 중요도서를 취합니다. 중요도. 부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관이어서 부관 없이는 행정행위를 발동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고 경미한 부관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7번. 부담만큼은요 독립성을 가져요. 그래서 부담이 만약에 유법화되러 간다면 상대방은 부담에 대해서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들은 어떻게? 전체. 네. 물론 처음에는 행정청에다가 이제 요청하면 돼요. 요 철회권 유보 같은 것을 좀 빼주세요. 요청했으면 거부당하죠. 그럼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같은 걸 제기하면 돼요. 자, 부관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39번에 송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송달.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송달 행위예요. 그런데 요건 이제 행정절차법 규정들이니까 법률 내용이니까 정확히 알아야죠.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 이용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자,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서 그냥 주면 됩니다. 꼭 주소지에서 줄 건 없고. 교부 송달이라는 것은 직접 만나가지고 주는 게 교부 송달이에요. 이때는 반드시 수령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물론 본인뿐만 아니라 사례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 사무인, 피용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할 때는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한다. 그 다음에 공시송달 제도가 필요하죠. 공시송달.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인터넷, 그 다음에 게시판 이런 데다 하는 것, 신문 여기다 하는 것이 바로 공시송달이에요. 자, 괄호 2번 송달의 효력 발생. 우리 민법의 원리에 따라서 도달주의가 적용되죠. 근데 전자문서는 언제 도달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언제 도달되느냐. 상대방의 그런 컴퓨터에 입력되는 순간입니다. 컴퓨터 등에 입력될 때. 공시송달 아까 봤죠. 공시송달은 이제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은 14일이 지나면 상대방이 실제적으로 알았건 몰랐건 간에 무조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공시송달제. 14일 암기하죠. 자, 40번부터는 이제 행정행위의 효력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행정행위가 가시될 요건들을 전부 갖췄을 때 지금부터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 네,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을 같이 지금 40번에다가 묶은 이유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공통점은 뭡니까? 행정행위가 일단 발동을 하게 되면 설사 여기에 경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다른 점은 공정력은 이것이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끼리의 영향입니다. 효력입니다. 예, 특히 국가기관 중에 이제 법원이 문제가 되죠. 법원. 가령 서울시장이 어떤 처분을 내리는데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거야. 따라서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전제하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구성요건적 효력이 됩니다. 자, 그 표 밑으로 내려오세요. 괄호 2번 공정력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요, 공정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만 인정되지. 따라서 무효 사유인 경우는 안 돼요. 하자가 아주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때는 안 됩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공정력과 입증 책임은 무관하다. 어렵죠? 여러분 이제 쟁송에서 입증 책임은 그러니까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했던 처분은 적법하다는 걸 행정청이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공정력이 있다 해가지고 입증 책임이 바뀌거나 상대방한테 넘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괄호 3번에 또 어려운 게 나오는데 성결 문제. 성결 문제라는 것은 이제 재판을 할 때, 민사 재판이나 형사 재판을 할 때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처분의 유효성 문제예요. 행정기관이 했던 처분이 과연 무효냐, 유효냐, 또는 위법하냐, 적법하냐. 여기에 대해서 선결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먼저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 판례 입장은 이거죠. 성결 문제가 만약에 당연무효다. 그 처분이 정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면 법원도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처분은 무효다. 그래서 무효라고 전제하고서 재판을 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성결 문제가 만약에 단순히 법이다. 즉 경미한 하자밖에 없다.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봤듯이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니까 법원에서는 이 처분이 유효하다고 인정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41번에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같이 묶은 이유는 이른바 기속력이라고 하죠. 구속력이라고 하죠. 네, 비슷해요. 형제가 어떤 원리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불가쟁력은 이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에 딸린 거죠.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는요, 다툴 수는 있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그게 불가쟁력이에요. 근데 불가변력은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스스로 이를 함부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 보시면 불가쟁력은 모든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취소 사유는 모든 행위. 근데 불가변력은 특정한 행위에만 발생하는 효력이에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거, 준사법적 판단. 그다음에 무슨 확인행위 같은 경우. 행정심판 재결이나 아니면 합격자 결정, 당선인 결정을 뭐 함부로 뒤집을 수는 없죠. 이게 바로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자, 양자의 관계 다음 페이지 보면 양자의 관계에 지문이 뜨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 불가변력과 불가정력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따라서 불가정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정청 입장에서는 불가변력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직권 취소. 반대로요. 불가변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이거를 쟁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죠. 42번 무효와 취소 있죠. 무효인 행위와 취소인 행위를 왜 자꾸 구별하느냐의 실이. 소송 형태. 취소 소송, 우리는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 이렇게 소송의 형태가 다릅니다. 하자 승계가 뭐죠? 복잡합니다만 하자 승계 뒤에 밑에 43번에 나오죠. 하자 승계 일단. 하자 승계는 일단 취소 사유인 경우에 선행 행위가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하자 승계가 실익이 있습니다. 하자의 치유도요. 취소 사유 있는 경우에만 치유를 허용한다. 근데 반대로 하자의 전환은 무효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였던 행정행위가 유효한 행정행위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하자의 전환 문제다. 선결 문제는 앞에서 했죠. 선결 문제는 그 선결 처분, 선결 문제의 대상이 된 처분이 하자가 무효다. 무효인 하자에 해당하면 법원이 이를 직접 판단하는데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는 구속요건적 요건이 발생합니다. 사정재결 사정판결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살려주는 그런 거지. 따라서 이거는 취소사유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효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43번 보시면 하자의 승계 문제는 뭐예요? 하자 승계는. 그러니까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선행행위와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로 이렇게 갈 때 선행행위의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불가정력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건 적법할 때 승계. 자, 그래서 이 판례는요, 괄호서 한번 해보시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그 양 행위가 서로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했을 때, 그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했을 때, 동일한 효과.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야. 다만 예외는 있죠. 거기 표에 보시면, 여러분 표에 보시면 맨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이거 나오잖아요. 중요한 판례니까요. 만약에 개별 공시지가 인가 결정, 그다음에 과세처분. 우리 판례에 따르면 양자는 서로 동일하지 않고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럼 원칙적으로 이거는 하자승계 인정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경우는 예외적인 판례예요. 만약에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인 국민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한다고 해가지고 인정한 사례. 이런 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최대한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암기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 판례를 직접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암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몇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냥 이해가 되면서 그대로 머리에 남죠. 사실은. 뭐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44번 문제입니다. 행정의 치유. 만약에 행정행위 발령 당시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경미한 하자가 있으면 이것은 나중에 행정청이 스스로 직권 취소하거나 아니면 법원이나 행정심판에서 취소당할 수 있죠. 쟁송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취소할 수는 있죠, 원래. 근데 이제 치유는 혹시 나중에라도 그 하자를 보완하게 되면 마치 처음부터 행정행위가 하자가 없는 것처럼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치유제도예요. 근데 이거는 치유는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만 인정한다 이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도요. 절차나 형식 면에서만 인정해줘. 절차나 형식의 하자에서만 인정해지 주체나 내용의 하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리고 한계도 하자의 치료를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인정이 되고 시기적으로도 보면 상대방이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게 시간적 한계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